챕터 1 Introduction to Financial Management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파이낸스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이낸스는 관련돼서는 이 비즈니스 파이낸스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What long-term investment should the firm take 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이 long-term investment, 장기적인 투자를 어떤 걸 할 것인가? 무슨 의사결정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의사결정. 그래서 어떤 빌딩을 살 것인지, 어떤 기계를 살 것인지, 어떤 이퀴먼트, 기계장치 같은 걸 살 것인지라는 걸 부르는 거고, 이거를 캐피털 버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실 거예요. 자본 조달 결정이 되겠죠. 자본 조달 결정이 되겠죠. 투자를 위해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자본을 마련하는 거를 이쪽 영어권에서는 파이낸싱 한다고 하거든요. 파이낸싱. 그래서 파이낸싱, 이게 자본 조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특징은 롱텀이죠. 자본 조달을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요. 롱텀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롱텀이 나오고 롱텀이 나오네요. 도대체 이 모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롱텀, 장기라니. 근데 재무나 회계에서는 이 롱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 year예요. 1년보다 길면 롱텀, 1년보다 짧으면 숏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 장기적인 자본 조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 비즈니스 파이낸스에서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 조달 결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new stock, borrow the money,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바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 대출, 주식 발행, 그다음에 채권 발행. 이거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걸 하는 걸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사결정이 뭐냐면 회사의 everyday financial activity라고 했네요. working. 회사가 working하기 위해, working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 롱텀이었는데 얘는 숏텀입니다. 숏텀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말하게 된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외상을 통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외상을 회수하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우리 공급업자한테 외상으로 어떤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외상업자한테 페이하는 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working capital management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고자산 관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이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CFO가 하는데 정답이 나와 있죠. CFO라고 밑줄짝 네모가 쳐 있네요. 어디냐면 그림 한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목이 재무관리니까 재무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는 거죠. 보시면 회사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보드 오브 디렉터즈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디렉터가 이사.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요. 그 주주가 매일매일 주식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가 디렉터를 선임을 해요. 너희들이 나 대신, 이 주주 대신해서 회사를 경영해줘. 그 주주들이 모여있는 게 디렉터스, 주주들이 모여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그래서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이사회예요. 이 중에 대표가 뭔가 필요하겠죠.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고 CEO라고 부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Chairman of the Board라고 되어 있죠. 이사회 의장이라고도 부르고 대표이사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 밑에 CEO라고 해서 Chief Operations Officer라고 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부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 사람 밑에 임원들이 있는데
각자 역할을 하는 이 임원들이 어떻게 짜져 있는 건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CFO는 다 있습니다. 즉, 이 회사에 재무적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을 CFO라고 합니다. Chief Financial Officer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회사라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임원을 해놨다면 Chief Marketing Officer가 있을 거고요. 뭐 프로덕션이 중요하면 Chief Production Officer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FO 밑에 트레저러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막 그러네요. 트레저러 역할은 뭐 캐시 매니저, 크레딧 매니저, 파이낸셜 플래닝,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텍스 매니저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어카운팅, 데이터 프로세싱, 코스트 어카운팅 돼 있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트레저러가 뭔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고 이 컨트롤러가 뭐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IT도 담당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투자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이 파이낸셜 플래닝이 자본 조달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얘가 세금하고 어카운팅을 담당하네. 아, 단기적으로 매해 회계라든가 세금을 담당하는 거구나.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게 CFO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CFO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CFO가 중요하냐? 뭐 제가 이제 과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삼성은 계열사가 여러 개 있죠. 그 계열사 사장들이 보통 어느 삼성그룹 내 CFO 출신들이 많이 해요. 삼성을 보통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관리를 누가 내면 CFO가 하거든요. 돈 관리도 하고 무슨 이런 좀 쥐어짜는 거. 그죠? 그래서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CFO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성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CFO가 조금 잘 나가는 문화이구나. 현재는 영원하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그런 문화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나오게 되면 마케팅이나 전략 뭐 이런 데가 더 강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이낸셜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캐피럴 버지팅, 캐피럴 스트럭처, 워킹 캐피럴 매니지먼트, 즉 투자사 결정, 자본 조달 결정, 운전 자본 관리를 다 책임져서 본인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총괄해 자기들이 책임을 져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레저러가 있고 컨트롤러가 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을 아까 이 전 그림에서 각각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CF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Financial Management Decision 크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Capital Budgeting, 투자, 의사, 결정, Capital Structure, 자본, 조달, 결정, Working Capital Management, 운전, 자본, 관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롱텀 한 의사결정. 얘는 숏텀 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캐피럴 버지팅 어떻게 하냐? 투자 설정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반을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A, B, C, D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건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우리 기업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런지를 찾아보는 거죠. 방법은 이겁니다. 투자한 다음에 보통 투자한다는 뜻은 회사가 그 자산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셋 투자한 다음에 투자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거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버는 뜻은 투자에서 나온 이익이 투자한 비용보다 크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 왜 배우냐? 이 간단한 거를 재무제표나 등등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 조달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바로 자본 조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debt, 비무금입니다. 비무금. debt.
debt을 즉 빚을 쓸 것인가, equity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할 것인가, 뭐 주식 발행할 것이냐, debt 채권이냐, 대출을 받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한글로는 자기 자본 equity, debt은 타인 자본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자기는 뭐 우리 자기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는 주식의 자기는 주주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돈이 자기 자본이고요. 주주 말고 채권자나 은행의 돈이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어떻게 각각 가져갈 것인가 뭐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쇼텀이라고요. 쇼텀 에셋, 인벤토리 뭐 이건 재고 자산이 될 건데요. 이 모든 것들 다 회계 원리를 들은 친구들은 쉬울 거고 안 들었다 하더라도 다음 챕터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역시 쇼텀 단기적인 liability 단기 부채도 뭐 공부하겠습니다. 단기 자산과 단기 부채 간의 관계를 매니지하는 거. 데이 투 데이 파이낸스 즉 일별로 일상적인 회사가 워킹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배우게 된다.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들 가운데 회사의 형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 형태는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함명, 합자, 유한, 주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뭐냐?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는 거. 두 번째는 파트너십이네요. 파트너십은 뭔가 동업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형태가 있네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의 제목이 Essentials of Corporate Finance잖아요. 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식회사에 집중하는 건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특징을 이 뒷페이지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다 소유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체였다가 이것들이 조금 커지고 뭐 둘이 동업을 하고 등등 해서 커지는 큰 코퍼레이션 형태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주식회사 형태의 장점들이 많다는 이유로 되게 조그만 기업들도 주식회사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도 아주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조그맣게 그냥 개인 사업체인데도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가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다음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아시겠지만 동업입니다. 그래서 두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사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좀 나눠보면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너럴 파트너십은 보시면 살펴보면 같이 수익과 이익을 수익과 이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요. 즉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을 이 동업자들이 다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unlimited liability라고 해서 이거를 무한 책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회사가 혹시나 잘못되면 자신 개별적인 뭐라고 할까요? 개별적인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뭐냐?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너럴 파트너도 있어요. 근데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다니. 리미티드 파트너 뭐냐면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니까 유한 책임이네요. 이 유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뭐냐? 이익과 손실은 공유하긴 하는데 혹시나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잘못된 거를 내 개인 재산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개인 재산을 통해서 갚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즉, 내 책임이 제한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한하게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사람인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를요. 보시면 legal person이라고 돼 있잖아.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법인이 되겠죠. limited liability company예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유한
책임 회사네요. 아, 이거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요. 모든 주주가 다 유한 책임이네요.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법적으로 사람인 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고요. 주주인 나는 내가 투자한 돈만 유한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우린 주로 코퍼레이션을 배우게 되는 거고, 코퍼레이션은 주인이 주주고, 주주는 유한 책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체. 장점. 시작하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우리 그냥 카페를 연다든가 그리고 뭐 떡볶이집을 연다든가 쉽게 창업이 되게 쉽게 되겠죠. 그리고 규제도 굉장히 덜 받습니다. 그리고 싱글 오너. 주인이 모든 이익과 손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좋겠네요. 그리고 세금도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세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개인 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거는 세법 시간에 우리 역시나 경영대학에 세법이 개설돼 있거든요. 세법 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장점인 거 보니까 뭔가 개인 소득세를 내는 게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요. 단점 회사가 이 주인의 수명의 한계가 있는 거죠. 즉 A라는 사람이 회사를 차리면 A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회사는 끝인 거죠. 이게 단점인 거죠.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주식회사는 어떤가요? 법적으로 얘는 안 죽어요. 삼성전자 처음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님 지금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나중에 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 등등 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회사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퀴리 캐피탈이 회사 주인의 퍼스널 웨스에 한정돼 있다. 개인 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이 낸 돈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 돈이 많지 않으면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 되겠죠. 나중에 주식회사나 파트너 형태는 이게 조금 완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nlimited liability. 무한 책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주인이 회사와 관련된 책임을 다 떠안겨야 되는 거죠. 회사가 잘못되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고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붙은 적이 있는데 회사 사업이 잘못되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여서 TV도 가져가고 냉장고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고 하는 거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to sell ownership interest네요. 회사가 사업을 그만하고 싶어요. 이 개인적인 사람이 사업을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을 팔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 앞에 카페를 차렸는데 이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이런저런 카페 내 인테리어, 기자재 같은 거를 다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이 고객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권리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권리금이라는 걸 책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넘겨받겠다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 책정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짜잔 해봤더니 손님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을 넘기는 게 쉽습니다. 그냥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넘기면 됩니다. 주가는 금융시장에 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업체를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주식회사에겐 있는데 이 개인 사업체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트너십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의 장점을 보면 일단 2명 또는 여러 명의 오너가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 2명 또는 여러 명의 오너가 있기 때문에 자금도 그렇게 더 많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인 돈이 더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니까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캐피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시나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솔 프로프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둘이 모였어도 개인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unlimited liability,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었거든요. 제너럴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 전원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였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파트너 중에 일부는 무한 책임, 일부는 유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무한 책임 있는 회사가 일단 사람이 있다는 뜻은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무한히 책임져야 돼. 즉 자기 개인의 자산을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은 뭐 동업하지 말라고 보통 부모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동업을 했다가 서로 싸우거나 누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동업이 깨지는 거잖아요. 동업이 깨지면 이 파트너십의 형태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오너십을 트랜스퍼 파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팔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 소유권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살펴보면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게 뭐 김앤장 법률, 우리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김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 파트너십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김앤장은 법률, 뭐 법무, 법인 이런 게 아닙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장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테두리 안에 변호사들이 파트너십의 형태로 다 모여서 자기 개인 사업으로 동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겠네요.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만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이 유한하다는 거죠. 회사가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빨간 딱지가 붙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 주주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만 해도 삼성전자를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은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한하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있었던 회사가 지금도 있냐?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생각하기에는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게 크나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장점이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소유를 누가 하냐면 돈을 많이 가진 주주가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소유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저 회사를 잘 이해하고 저 산업을 잘 이해하고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경영은 누가 하냐? 이 산업을 잘 이해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경영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오너십 트랜스퍼가 쉽습니다. 즉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기면 끝입니다. 앞에 뜰 경우에는 뭐 권리금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얘는 자본시장에 나가서 주가를 확인하고 실제로는 프리미엄 먼저 주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주식을 조금 프리미엄 먼저 줘서 주가에다가 얹어줘서 팔아 넘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사고 파는 게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을 새롭게 조달하는 것도 쉽습니다. 자본시장에 가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받기도 사실 개인들이나 파트너보다는
또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본 조달이 다른 형태보단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단점이다. 뭐야, 말장난이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장점이었는데 왜는 단점이 될까요?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소유하는 주주는 목표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목표고요. 경영을 하는 경영자는 목표가 뭐냐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목표입니다. 주인의 목표랑 경영자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주주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경영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에이전시 프로블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텍세이션도 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텍세이션,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건데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코퍼레이션이 있죠. 코퍼레이션이 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익에 대해서 뭘 내냐면 법인세라는 걸 내거든요.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냈네요. 근데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이익의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주주는 뭘 내냐면 배당 소득세라는 걸 또 내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아요? 주주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가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번 냈는데 그 법인세를 내고 남은 나머지를 배당이라는 걸로 받았다고 배당 소득세를 또 내냐라는 더블 텍세이션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런 회사, 이 법인, 주식회사의 형태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 BMW 여러분 알고 계신 BMW인데요. AG라고도 불리고 GmbH로 불리게 됩니다. 제가 독일어 전공 아니라서 발음 못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실제로는 코퍼레이션 혹은 유한 책임 회사를 가진 회사 등등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불리게 된다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PLC, Public Limited Company, LTD, Limited Company라고 해서 Public Limited Company, Corporation 등 미국식 표현이 되겠죠. 형태가 된다는 거고. 네덜란드에서는 NB 형태지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등해서 여러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리우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말씀드렸죠. 유한 책임이었죠. 기억나세요?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란 뜻은 주주가 혹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자기 개인 재산은 침범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재벌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 여러분 그 이클래스에 첨부드린 PDF를 클릭하면 각각 기사가 링크돼서 클릭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물론 링크돼서 클릭 나오겠지만 조양호 최은영 회장은 사제 출연해야 될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주주인데요. 재벌이죠. 주주인데 자기 개인 재산을 회사에 낼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네요. 박삼구, 김준기, 윤석열 이분들도 회장님입니다. 오너. 전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사제 출연은 투자 돼 있네요. 어쨌든 사제 출연. 오너가 100억 사제 출연 동문건설. 한진해운 오너 사제 출연 없으면 법정 관리. 동부제철 고강도 구조 조정 착수. 오너 사제 출연 부상. 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주주는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인 재벌들은 유한 책임이 아닌 무한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제 출연을 막 합니다. 특이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주식회사를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꼭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실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건 웹페이지가 되겠죠. 실제 미국 사람들도 검색을 할 땐 구글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처럼 네이버나 대음처럼요. 근데 미국에는 야후라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있고 이 야후 파이낸스가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요. 뭐 요즘 핫한 테슬라 주식을 제가 검색을 했네요. 테슬라라고 되어 있고요. TSLA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약자죠. 이 회사의 약자고요. 이거를 티커라고 불러요. TIC, 티커라고 부르고 이 회사 약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742달러 2센트가 되는 거고 역시 전날보다 6.18%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에 있던 여러 지수들, S&P 500 지수, 나스닥, 다우 3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러셀 2000, 원유 가격, 실물 가격의 대표적인 지표인 크루드 오일, 원유 가격도 이렇게 나와 있고 확인할 수 있고요. 과거 1년 동안의 성과를 봤더니 다 아시는 바대로 테슬라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조금 요즘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보면 프리베스 클로스가 전일 종가, 오픈이 시가라고 해서 오늘의 시작 가격, 비드, 사겠다는 사람 중에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가격, 에스크, 팔겠다는 사람 중에 제일 싸게 팔겠다는 사람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이스 레인지는 오늘 694.17이 제일 낮은 가격이었고 745가 오늘 제일 높은 가격이었다. 52주, 1년이 52주잖아요. 과거 1년 동안에는 70달러 10센트에서 900.40, 즉 이때 사서 이때 팔았으면 어우 10배가 넘네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겠죠. 이게 거래량, 볼륨이 거래량이고요. 마켓캡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배우실 내용이지만 이게 이 주식의 베타이고요. 베타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2.09, 1보다 큰 걸 보면 확실히 이 주식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주식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배울 PER, 퍼 레이시오라고 불러서요.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PS는 어닝 퍼 쉐어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나중에 주식 쪽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그럼 뭐가 있느냐? 네이버와 다음 포털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네이버,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한번 선택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가 클릭을 했네요. 83,400원이고 전일 대비 1.71% 상승했고요. 가격은 1,400원이 상승한 상태이고요. 과거 1년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역시나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82,000원이었고요. 82,000원이었는데 1,400원이 올랐기 때문에 83,400원이 돼 있겠죠. 시가는 아까 좀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오픈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고가가 그날에 제일 좋았던 가격, 높았던 가격, 저가가 그날에 제일 낮았던 가격이 되는 거고 미국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30% 상승할 수 있고 최하 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한가, 하한가가 결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량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1위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 소진율이 54.78%인 건 실제 삼성전자 주주들의 54.78%가 외국인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 주식인가 이런 논란들도 있죠. 그다음에 뭐 52주 최고가 1년 중에 최고 가격은 96,800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42,300원이네요. 앞에서 봤던 퍼, 뭐 EPS 등도 다 나와 있고요. 이건 역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